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한류 열풍 사랑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한류 단체인데, 회원은 지금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류 단체 의장으로 있고요. 사단법인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사로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남산 아래 안중근 기념관에 한 두 번째 정도 오는데요. 그 안중근 동상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된 제목은 환웅천황의 배달국과 홍산문화, 유화문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중근 기념관에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 그 최근 12월 12일인가요? 그때 안중근 외손녀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인데요. 어제가 발인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황운주 여사신데요. 황운주 여사는 2019년에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안중근의 손녀로서 이제 독립한 지가 아직까지 되었지만 아직 유해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아서 봉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봉안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여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으면 나의 뼈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하얼빈 공원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묻어달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얼빈 공원에도 묻지를 못했고, 지금도 어디에 있냐면은 리순 감옥의 묘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유해를 이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을 또 추진하려고 또 오셨지만 그걸 이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후손들이 이제는 이제 3대 손까지는 끊겼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아직 미국에 그 친척들이 남아있긴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어떤 친척을 떠나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다시 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는 광고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다. 여기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시거나 제 나이만 되더라도 다들 그냥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달 어플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배달 잘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국의 야식 배달 문화 정말 대단하다.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 대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독일의 함부르크의 민속박물관을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 박물관에서도 우리나라를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가보니까 배달의 민족 포스터하고 배달하는 오토바이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게 뭐라고 써 있는데요. 배달이란 무엇이냐? 중의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배달하는 그런 걸로 쓰지만은 원래 태고 쪽에 고대에 쓰였던 단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어플을 만들었던 그 창시자 같은 경우도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 야, 배달의 민족 어때? 좋아요, 형.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쓰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달민족,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걸 쓰자라고 했던 것이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응달 양달할 때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땅, 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배달족 또는 박달족, 광명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국에서 이주해 와서
동방역사문화개창의 원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이 배달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달족이라고 했죠. 독립운동의 신민부에서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달학원이라고 해서 배달학원 또는 박달학원이라고 합니다. 상해에 1913년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신규식 선생, 저 좌측에는 이제 신채호 선생이 있죠. 그리고 신서구 선생까지 세 분의 신씨다, 그래서 삼신이다. 이분들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신규식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박달학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교사로, 선생으로 이제 신채호 선생도 교육을 했습니다. 박달학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21년엔 북로군정소에 백순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죠. 배달사. 우리 배달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판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몇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승학 선생, 임시정부에,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간하셨던 김승학 선생도 책을 냈죠.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 이원태 선생은 배달족 강역 형세도라고 해서 이러한 책들을 냈습니다. 김승학 선생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의 강역이며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그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다며 만주와 한반도의 강토와 인구를 합쳐 배달족 이상국 건설의 구상을 하여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괜찮나요? 네. 배달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얼빈보다 위에 있죠. 예, 배달촌이라고 있는데요. 5년 배달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한인촌이 있으면 그 한인촌을 뭐라고 했냐면 배달촌이라고 했다. 이건 또 이동해가지고 또 배달촌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신흥소학교였다가 신흥무관학교로 1919년에 이렇게 바꿨는데, 니멜제 아리랑에 나오는 주인공인 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아 보니까 그날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 교육에 있었다. 이상용이 지은 대동역사가 국사 교재였는데 만주를 단군의 옛 강역으로 기술한 사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철저한 국사 교육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흥무관학교에 교가가 있습니다. 교가가 있는데요. 이 교가를 보면은 교가에 후렴구가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세 번을 거쳐서 그 후렴이 뭐냐면은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다라고 해서 배달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배달나라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통화현에 보면 이제 백두산의 왼쪽이죠. 왼쪽에 쭉 올라가 보면은 배달학교가 있습니다. 1920년 이때는 언제였냐면은 20년이었으면은 봉오동 전투가 있었죠.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크게 졌잖아요. 뭐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에 1,500명 이상의 일본군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악에 바친 일본군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배달학교가 있었어요. 이 배달학교에 들이닥쳐서 7명의 교사들을 갖다가 처형되게 됩니다. 배달학교 여기 보시면은 7명의 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배달학교는 이시영, 이회영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연 민족교육의 본산이었다. 여기서 이제 역사학 교육도 이렇게 시켰죠. 배달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운초 개연수 선생, 이 환단고기를 편찬한 운초 개연 선생이 있었는데 1920년 음력 8월 15일 날 그때 이곳에 이제 배달 우숙이 있었습니다. 이건 1918년부터 세워졌던 민족교육의 산실이고 환단고기로 이렇게 교육을 했었던 곳이죠. 30권의 그 환단고기 1911년에 발간한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3,000권의 그런 사서들이 있었던 이곳을 압수소각하고 개연 선생을 체포해서 살해했다. 누가? 바로 이 밀정 가명극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압록강이에요. 예, 압록강을 건너서 관전현이라고 합니다. 이 관전현에 홍성 납자라고 해가지고 홍석이죠. 여기도 이제 그 홍산문화와 비슷하게 빨간 돌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달우숙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연 선생이 참혹하게 죽은 이때 이것을 이렇게
압록강에 이제 사지가 절단돼서 버려져요. 그것을 보았던 14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유립 선생인데요. 이 환단고기를 세상에 다시 한번 내놓으신 1979년에 내놓으신 이유립 선생이 이것을 보고서 해방 이후에 내려오셔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대전에 사시다가 서울에 사시다가 하시면서 환단고기를 세상에 다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달 의숙도 있었고, 또 옛날에 좀 전에 잠깐 틀려다가 말했던 어아가가 있습니다. 바로 단군조선의 애국가인데요. 그것을 이제 단군 신가다 또는 신가다 또는 어아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아가를 보면 어아어아로 시작하죠. 어아어아 하면서 배달나라가 나옵니다. 배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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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하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국가가 나오기 전에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애국가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배달시족 배달나라 길이길이 보존하세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애국가랑 비슷한 패턴으로 사실은 이제 배달나라 길이 보존하세,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로 바뀌었죠. 근데 배달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그 간판들을 일제 헌병들은 이렇게 철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삼 최배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극진가라데를 창시한 분인데, 이분도 일본에서 계속 있었지만은 우리의 어떤 혼을 갖다가 자기 이름에다가 이렇게 박았죠. 진짜 배달이라는 건 그 뜻입니까? 라고 1985년에 KBS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냥 고향의 대산과 배달 민족의 배달을 따서 대산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죠. 뭐 이때까지 배달이 많이 쓰였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 1988년 이렇게 올림픽하고 민주화운동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냐면은 바뀌기 시작한 게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영화관에 가면은 배달의 기수를 먼저 틀어줬잖아요. 한 10분, 뭐 20분 정도 틀어주고, 그리고 영화를 봤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88년인가요? 그때 사라졌습니다. 배달의 기수가 그때까지 있어서 이거를 봤던 사람들은 뭐 영화관을 가거나 또는 TV에서도 이 배달의 기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구나, 우리는 배달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80년대 이후에는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나와서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 좀 학생들도 보면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것만 좀 돌려가지고 얘기만 해주면 이 배달국, 이 배달 문화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좀 반갑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배달나라 신시 배달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북아에 세운 한민족의 최초 국가가 바로 배달국인데요. 배달국은 1565년 동안에 18분의 환웅천왕님께서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9000년 국통맥 중에서는 두 번째 나라가 되겠죠. 그래, 실제로 한민족의 최초의 나라는 배달인데 그 이전에 인류의 최초의 국가는 환국이다. 그 환국에서 배달로 오고 배달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7000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배달 또는 신시 배달할 때 그 신시, 그리고 환웅천왕, 그 다음에 그 신시에서 옮겨갔던 청구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오는 문헌들이 삼국유사, 응제시주, 표제음주, 동국사략,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대동음부군호, 허목의 기원, 약천집, 해동, 이적, 이렇게 많은 서적들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그 신시 배달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시 개천경이라고도 불리는 삼국유사 고조선기입니다. 예, 삼국유사 고조선기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축약해서요. 자,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 부분은 위서를 처음에 인용을 합니다. 위서에 온 내왕 이천제 유 단군왕검이 입도 아사달하시고 개국하사 호조선 하시니 여고 동신이라 라고 해가지고 위서를 인용을 해서 단군왕검이 계셨다. 예, 단군왕검, 유단군왕검, 단군왕검이 계시고, 그리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개국은 개국할 때 그 명칭은 뭐냐면 조선이다. 옛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씨조선, 근세조선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옛조선,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고동시다라고 해서 요임금과 동시되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도읍한 곳, 그리고 국가의 명칭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서를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고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인용을 합니다. 고기에 온
석유, 환국, 환희, 옛적에 환국이 있었으니 그 환국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사기 천하하여 탐구 인세언을 인간 세상을 탐구하거늘 그 아버지가 환인께서 그 아들의 뜻을 아시고 하시 삼위태백 하시니 가히 홍익 인간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이 가히 홍익 인간할 만한 곳이다 라고 해서 삼위와 태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천부인 3개, 천부인 3개를 가지고서 그리고 견왕이지하고 그리고 웅이 솔도 3천, 환웅이 물이 3천을 거느리고 강어 태백산 아래로 내려와서 태백산 정상의 신단소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지 신시요 그리고 시위 환웅천왕이다. 이곳을 일러서 신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하신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웅은 환웅이죠. 환웅이 어디로? 태백산 그 정상의 신단소 아래로, 그리고 거기는 도읍이 신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환웅천왕이다 라고 해서 명확하게 역사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이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최강식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이분이 하셨고, 이분이 있으실 때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실 6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어떤 고조선실이 없었어요. 그냥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조선실을 그래도 그나마 세우신 분입니다. 자, 단군 신화로 알려진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437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단군에 대한 내용은 191자이고 환웅과 관련된 서술은 246자로서 오히려 환웅에 대한 소개가 많다. 이거는 환웅신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환웅의 이야기가 대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단군의 어떤 그걸로 축약을 하고 거기에다 뭘 붙이냐면 우리 학계는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전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러면서도 초대 단군 왕검을 신화시해버려서 우리 역사를 축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조사를 해봐라. 삼국유사를 보면은 환웅신화지 않냐, 환웅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진짜 주인공은 환웅이다. 천재의 아들로 풍백우사 운사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농경의 시작을 의미한다. 실제 역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단군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안동대 민속학과 임재 교수님은 환웅이 세운 신시는 아예 나라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냐면 우리 학계가, 그리고 환웅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는 없다. 건국 이념을 공식으로 표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신시 말고는 없다. 환웅이 뭐냐? 천왕이다. 천왕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국 이념도 있고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는데 어찌해서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라고 통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웅을 적고 있는 교과서가 없어요. 뭐 하나 정도 이렇게 박스 처리해가지고 뭐 환인, 환웅, 단군의 어떤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정도로 되어 있지, 실제적인 역사로서 얘기하는 건 전무합니다. 단군의 이야기도 초대 단군 왕검 신화로 하는데 환웅에 대해서 다룰 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일련의 삼국유사만 그렇게 기술했느냐? 그렇지 않고 김부식도 환국, 환인, 환웅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삼국사기에서 적은 것이 아니라 김부식이 인식을 했다. 그래서 어딘가에 기술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김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김씨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천부인 3개를 가지고 여기 환국이 계시고 환국이 있고 거기에 석재, 환국의 석재, 이게 환인을 얘기합니다. 석재의 서자이신 환웅께서 천부 3인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다. 태백산 아래 정상으로 이렇게 신단소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을 신시천왕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도 보면은 김부식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환국의 이야기의 어떤 시작은 이 시작을 김부식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부식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에 이련 스님만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뭐 15세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환웅천왕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단군 왕검으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어떤 그런 사서들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고기에 말하기를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단군의 자손이다. 뭐 환웅의 자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뭐냐면 3,000명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백일사, 환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 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후세에 비록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으나 실로 환단 일원의 후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시 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공덕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고 입으로 외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시 환웅께서 강세하신 공덕, 거기에 무리 3,00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중에 어느 분의 후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보셨던 삼위태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태백을 이 세상 학계에서 해석을 하기를 삼위태백을 그냥 산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산이다, 삼위산으로 내려왔다, 태백산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시 삼위태백이라고 했을 때는 두 군데가 홍익인간 할 만한데 바로 환웅천왕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태백산을 택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웅천왕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바로 태백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면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 보니 삼위산과 태백산이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삼성기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환국 말기에 그 7번째 환인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물으셨다. 두 곳 모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인데 과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니 오가의 우두머리가 모두 대답하였다. 서자에 환웅이란 인물이 있는데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하고 일찍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동방의 태백산으로 보내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에 환인께서 환웅에게 천부와 인 세 종류를 주시며 명하셨다. 이제 인간과 만물이 이제 제 자리를 잡아 다 만들어졌으니 그대는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서 다스리고 깨우쳐서 이를 만세 자손의 큰 규범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환인의 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삼위태백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것을 삼위산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자를 별개의 산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개의 산으로 해석하면 바로 삼위가 중국 고전의 지명으로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삼위가 감숙성에 있잖아요. 이건 명확하거든요. 어디에 있냐면 이 부분에 있죠. 자, 보시면은 감숙성에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산. 삼위와 태백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삼위산으로는 과연 누굴 보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이 삼성기 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반고다. 반고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유사에는 이 부분은 누락되거나 또는 이제 환웅을 위주로 한 어떤 우리의 역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바로 삼위산으로 누가 내려왔느냐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삼성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기이한 도수를 즐기는 반고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하여 끝내 허락하였다. 끝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허락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때를 쓰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끝내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보석을 가득 싣고 10관과 12지지를 거느리고 공공유소 유묘 유수와 더불어서 모두 함께 삼위산의 남림동굴로 갔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재견이며 소위 반고가 아니라 한다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중국에서는 반고의 개벽신화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어요. 반고가 몸을 일으키니 달걀 속에서 위로 올리니까 하늘을 만들고 아래로 이렇게 하니까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벽신화로 이거 18,000년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반고를 실존 인물로서 다루고 있는 사서들도 있습니다. 여기 촉궁관기, 천궁기, 운급칠점, 독서후 뭐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반고를 반고 진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아까 삼성기를 보시면은 이런 같이 내려온 사람들 공공, 유소, 유묘, 유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다 있는 공공시, 유소, 유소시, 유묘, 삼묘족 그 다음에
유수, 수인, 수인씨라고 해서 다 있죠. 실제로 있고요. 재견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재견은 뭐냐면은 우리 구이족 중에서 견이라고 있습니다. 견이가 어디 있냐면은 구이족은 대부분 이쪽에 있는데 견이는 여기 떨어져 있죠. 감숙성 뭐 부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견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고는 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반고도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창세 신화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 같지만 천대시하고 있는 것이 또 반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정리를 하자면 자, 그 천산으로 비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천산이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바이카로가 있죠. 바이카로 동쪽에 천산이 있다. 또는 여기 보면 좀 발하슈라고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에 보면 지금도 지명이 여기가 천산산맥이라고 하잖아요. 텐산산맥이라고 하는데 텐산산맥도 보면은 요 왼쪽에 보면 바이칼 호수의 4분의 1 정도 하는 발하슈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뭐냐면 이 호수들이 뭐냐면 전부 다 광명을 뜻해요. 우리 바이칼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발하슈라고 하죠. 우리 쪽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발해라고 하잖아요. 밝은 바다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박달국이라든지 배달이랑 똑같은 어떤 광명을 뜻하는 그것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발하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천산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삼위산과 태백산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산으로는 반고를 보내고 그리고 태백산으로는 환웅천왕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삼국유사만 보더라도 환인씨가 다스렸던 환인의 나라의 어떤 범주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범주 이렇게 그렇잖아요. 삼위와 태백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어디로 보낼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삼국유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환단고개에서 얘기했던 12환국의 어떤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산을 봤고요. 태백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웅천왕은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셨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천산으로 본다면은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죠. 내려오는 과정에 대흥 알령 산맥을 넘고 그러면서 어딘가에 또 머물고 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이제 태백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보르다체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의 부학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의 시원적 출발점이 바이칼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면 앞으로의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은 한국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좋은 말을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인류 종교 문화 사상은 바이칼 호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블라디미르 박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보면 바이칼은 인간이 처음 탄생하는 생명의 씨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들의 소원 중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칼을 한번 가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유전자 지도를 보다 하더라도 이 바이칼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한민족과 또 일본까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전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칼과 어떤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천국을 환국이라고 한 것은 광명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환하다라고 하는 그 광명에서 뜻을 취했는데 광명의 본원지가 어디냐? 그 본원지가 동방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 나와서 불암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광명의 신이 숨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있는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환국 배달 조선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태백산의 신단수로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19세기의 지도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신단수라고 써 있죠. 뭐 신단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년 단목이 그려진 그런 어떤 지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두산 문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희 교수는 여기만 이렇게 굉장히 크게 팠습니다. 백두산 문명과 한민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그 어떤 문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내려왔다면 천재를 지냈을 것이다. 천재의 민족인데. 그래서 그 백두산 서편에 보면은 그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군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국은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두산 서편에 보면은 통화에 만발발자, 발음이 어렵지만 만발발자라고 하는 옛 재단의 시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뒤에 살펴볼 홍산문화의 우화량의 제천문화보다도 500년 앞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단이 있죠. 하늘의 재를 지내는
삼신 상제님께 지내기 때문에 3층이죠. 3층 원단이 있고 거기서 직사각형 또는 뭐 정사각형의 방대가 있습니다. 천원지방이죠. 천원지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유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백두산 서편이잖아요. 백두산이 있죠. 서편에 보면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6,000년 전이다. 그러면은 우화량의 천재를 지내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 천재 재단이 있는데 이건 5,500년 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6,000년 전이라도 배달곡 시대고요. 5,500년 전이라도 배달곡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장백산 문화다. 여기는 뭐 우리 말로 하면 태백산 문화 또는 백두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장백산 문화다. 그래서 뭐 요하 문명에서 장백산 문화로 갔다라고 이렇게 중국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하 문명도 우리 동이족 한민족의 어떤 조상의 어떤 문명이긴 한데 이것을 갖다 자신의 어떤 문명으로 끌어안고 나서 여기를 뿌리로 해가지고 이 장백산 문명 이런 식으로 장백산 공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더 오래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굴을 마지막으로 돌연 옛 재단 유적을 은폐하고 관련 연구를 모두 폐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하 문명에서 오래되어 여기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더 오래된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배달국 시대에는 신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18대 환웅 중에서 14대 환웅천황 때는 그때는 뭐냐면 청구국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수도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청구시대다. 전기 신시 시대에서 청구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조차도 우리가 요하문명과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얘기하는 장백산, 우리가 얘기하는 태백산 문명 뭐 이것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백두산, 왜 백두산이 태백산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소백산이라고 써 있어요. 예, 여기 소백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태백산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환웅씨가 환국을 계승하여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두산과 흑수백산 사이의 지역에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천평의 우물을 파고, 여기 천평이라는 곳이 있죠. 예, 천평의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청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농사 짓기로는 청구가 더 좋은 모양이에요. 나중에 청구로 이전했던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는 청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하였다라고 이렇게 삼성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 환웅 숭배는 이제 일본의 백산신앙으로 이렇게 백산신앙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일본 큐슈에 보면 히코산이라고 영원산이 있습니다. 영원산에 보면 환인과 한웅과 단군을 모시는 상궁과 중궁과 하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학자도 히코산 신궁에서 모시는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되어 있죠.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해서 환웅상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과 우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 이제 그렸지만은 이분이 환웅이다. 이 다야마 신사에 모셨던 후지야라 환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 신앙이 내려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단군과 비슷하게 이제 그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태백산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원 태백산이다. 물론 이보다 그 위쪽에 또 태백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태백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백두산이 태백산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가 태백산이니까 지금 있는 강원도의 태백산은 남태백이라고 합니다. 남태백. 그래서 태백산으로 백산신앙이 내려오고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백산신앙은 이 히코산의 큐슈 북부의 히코산에서 환인 환웅 단군을 그리고 실제로 환웅상을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백산신앙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태백산, 백두산 바로 위쪽에도 뭐냐면은 고대 원형의 칠성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산 문화를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백두산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백두산이 있는 거, 여기. 백두산 문명이 있고 이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문명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흑룡강성, 일로 올라가는 즈음에서 칠성재단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보면 그러니까 더 오래된 1만 년 전에 옥기도 출토가 되었죠. 실제로 출토를 해보면은 이 홍산문화의 옥기도 그렇지만 더 많은 옥기가 이쪽에서 출토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라가면은
칠성산이 있고요. 칠성재단이 있습니다. 칠성재단이 있어서 여기 이제 칠성재단이 있고 칠성하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황국배달 조선의 제천단의 원형 양식인 포제산 칠성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의 위로 올라가 보면 3층이죠. 3층 재단인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칠성이 있어요. 이렇게 칠성이 있습니다. 근데 점이 하나가 더 있죠. 그리고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의 북두칠성 칠성신앙과 그리고 뭐냐면은 북극성 신앙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이자 천문학자, 세계적인 천문학자잖아요. 는 보면은 이 북극성이 이 위치에, 북두칠성의 이 위치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거의 이제 배달국 시기다, 태고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재단이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천재를 지내던 재단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본까지 분포되어 있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 태백이 있는데요. 그 하나에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금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금악 삼위 태백이라고 합니다. 삼국유사와 삼성기에는 삼위 태백만 나왔는데 조대기를 인용을 한 태백일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안파견 화님께서 금악 삼위 태백을 두루 살펴보고 태백이 홍익인간하게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하여 환웅을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본 것이 뭐냐면은 금악입니다. 금악. 금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삼위 태백이 있고요. 여기에 금악이 있습니다. 금악은 알타이산이라고 합니다. 알타이산. 금악산은 알타이산이거든요. 우리가 알타이와 또 연관이 또 있잖아요. 알타이산, 금산, 금악산, 골드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가이 교수는 한국의 고대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과는 분명히 다른 북방 문명과 알타이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와 만주, 몽골,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북은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기마 민족과 맥이 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우리하고 이제 같은 그런 문화 유산들이 많죠. 카자흐스탄의 문화공보부 장관 을 이제 대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공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하는 단순히 카자흐스탄에 온 것이 아니고 알타이 지역에 살던 한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의 땅에서 온 것입니다. 당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카자크인이 되었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왔을 때 이런 멘트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왔으니까 여기가 천산산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산산맥이 있는데 천산산맥에서 여기가 알타이가 있고요. 알타이가 있고 천산산맥이 있는데 알타이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카자흐스탄에 오게 되고요. 동쪽으로 하면 쭉 멀리 해가지고 한국이 있다. 한국인이 있다. 이거를 카자흐스탄의 문화공보부 장관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대사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겠죠.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칼럼에 적은 바가 있습니다. 알타이 공화국 그리고 이제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알타이 산맥이 쭉 있고요. 그리고 뭐 천산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금화까지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 유물이 하나 발굴이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령성 평강지구 출토의 금동 장식이에요. 금동 장식이 BC 2세기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2세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고조선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보시면은 뭐냐면 이게 호랑이죠.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곰과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단군 신화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환웅 이야기입니다. 환웅. 이거는 단군 때하고는 멀리 떨어진 환웅이 실제로 문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와 보니까 환족으로서 환인께서 보내셔가지고 환족으로서 환웅이 와 보니까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웅족과 호족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합니까? 호족을 택하죠. 둘이 이제 수행을 시켰더니 동굴 속에서 이렇게 나왔더라. 호족은 견디지 못하고 나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환웅의 환족을 상징하는 새가 있잖아요. 새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웅족을 보고 있잖아요. 곰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채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환웅이 있고, 그리고 웅족의 비호 아래 누가 있습니까? 늑대, 이리가 있어요. 늑대, 이리가 있습니다. 늑대, 이리의 상징은 뭐냐면 북방 유목민족이죠. 우리가 금악으로 간 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식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새가 부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건 뭐 삼조고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삼조고 표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삼조고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독수리 이런 것이 아니라 부리가 긴 어떤 새의 모습이다. 그런 어떤 새의 신앙, 그런 어떤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환웅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달국에서부터 이런 어떤 새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구려 벽화예요. 고구려 5회분 4호묘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뭡니까? 용이죠. 여기는 봉입니다. 그러니까 용과 봉을 타고 뭐 음악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어떤 신선의 모습인데 용봉이 있어요. 용봉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휘호를 하는 가운데 삼조고가 있죠. 그래서 이 삼조고와 용봉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벽화에 그려져 있지만 이건 환웅 시대부터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곰과 범족 외에 늑대족이 있다. 여기 보시면 늑대족이 있는데 늑대족도 환웅의 신시고국을 찾아와 귀속되기를 자처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늑대족 하면은 딱 느끼는 게 뭐냐? 로마죠, 로마. 근데 로마의 이런 어떤 로물루스, 레물루스라고 하는 로마 신화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게 뭐냐면 투르크 신화예요. 투르크, 돌궐. 투르크 기원 설화 중에서는 최초의 투르크인이 늑대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로마 신화 로물루스와 레물루스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일곱 원덕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정복한 처음에 그런 민족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북방 유목민족이다. 이런 어떤 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유목민족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알타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민족이 로마까지 가고 있죠. 화살표는 여기서 머물지만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까지 갔겠죠. 그죠? 로마까지 갔을 겁니다. 그래서 6,000년에서 4,000년 전 쿠룩한 대형 고분군을 가진 유목민족들이 대거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뭐 이 알타이 언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이런 것이 얘기가 됐습니다. 한국어의 뿌리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이다. 그게 이제 요하 문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언어학적으로 보면 기원이 공통된 3,000여 개를 모아서 개통수를 그려나간 결과 9,000년 전 요하 일대, 우리 홍산 문화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요하 일대의 기장 농업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가 뿌리라는 겁니다. 그게 3,000개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이 연구진은 언어학과 고고학, 유전학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트랜스 유라시아 지역이 신석기 시대에서 중국 요하 일대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농민들의 이주 결과임을 확인했다라고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11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조와 기장, 이게 이제 기장이잖아요. 가장 오래된 재배 역사를 갖춘 게 바로 기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 유라시아 지역에 분포되는 이 기장의 어떤 뿌리도 보면 요하 지역이다. 이건 조금 잘못된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기장과 조와 기장을 재배하던 요하 문명의 어떤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농경민족의 어족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웅의 신시 개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웅, 이런 어떤 7,00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커바란 환웅 천왕께서 18명 환웅 중에서 초대 커바란 환웅 천왕께서 바로 이제 개천을 하시게 되는데 환국에서 백두산으로 이렇게 오게 된 이 과정을 이제 신시 개천이라고 하잖아요. 배달국이 건국하고 실제로 신시 개천 개벽 문화를 선포한 것이 음력 10월 3일이었다. 이때가 이제 개천절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학계에서는 뭐냐면 단군을 최초의 어떤 역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최초의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군이 개국한 것이 개천절이다. 이렇게 사실은 조금 왜곡되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1565년 더 오래전에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환웅께서 개천한 것이다. 이거 뭐 대종교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개천절 행사 발상지 종로에 있습니다. 가보면 1909년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 환웅이 지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개천절로 정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환웅이 내려왔다고 하여 개천절로 정하고 이곳에서 첫 행사를 치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이 원래 그 개천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씨가 여기 보면 후에 환웅씨가 계응하여 봉천신지주하시고 백산 흑수의 사이에 이렇게 내려오셨다. 뭐 그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환웅씨가 황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과 흑수 사이 지역에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천평의 우물과 여정을 파고 천구에 농사 짓는 땅을 기획하셨다. 천부와 인을 지니고 오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 주시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시며 홍익인간 하시며 신시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의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 도읍을 정하는 정신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달의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한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천지 부모와 하나 되게 하라. 완성된 인간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이고 제세이화 삼신의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제세이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조직도 있었다. 풍배, 우사, 운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이라고 하는 또 이런 어떤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60여 개의 여개를 모두 이렇게 범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주관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세이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신시에 환웅천왕이 계시고 풍배, 우사, 운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곡, 주명, 주형, 주선학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하위 조직까지 있어서 신시는 이렇게 조직이 탄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웅천왕이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천부경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수 천부인 삼계하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환국에서 환웅이 천부와 인 세 개로 배달 신시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9천년 한민족 최초의 경전이 아까 이제 읽으려고 했었다가 이제 연편문을 읽었는데 실제로 인류 문화사의 최초의 경전이 80일자로 된 이 천부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천부경이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천부경 전시회에 있는 부분을 좀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고삼신에서부터 해서 환인천재 이때 구전이 되다가 환웅천왕 때 실제로 이제 글로써 남기는 거죠. 신지 혁덕에게 명해서 글로써 남기고 그리고 거의 주석을 처음 다신 분이 신선 발길이고 그리고 단군 왕검으로 이어져서 도해 단군 때 그 천부경의 이치를 담은 바로 연표문을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경과 삼일신도고를 강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은 최치훈 선생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그 80일자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웅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뒤에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슴 발자국을 보고서 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글씨가 이게 생겼으니 천부경을 갖다가 그러면 기록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것을 기록합니다. 신지 혁덕께서.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이런 천부경이 실제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이 윷놀이를 만들어요. 마침 이때 자부 선생이 4700년 전이죠. 자부 선생이 칠의 제신력을 만들고 서막내문을 천왕께 바쳤다. 천왕께서 기뻐하시고 삼천공을 지어 기거하게 하셨다. 공공, 헌원, 창일, 대요의 무리가 찾아와서 모두 자부 선생에게 배웠다. 여기 보시면 중국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헌원, 황제 헌원도 찾아와서 자부 선생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때 윷놀이를 만들어서 환역을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대체로 신지 혁덕이 기록한 천부경이 지나는 이치대로 만든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윷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환웅천왕께서 조술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환웅천왕이 순행할 때 사냥하며 제사 지낼 때 풍백은 천부경을 새긴 거울을 들고 나아갔다. 우사는 30마지 북소리에 맞추어 환물을 주었다. 이게 영고잖아요. 이게 뒤로 가면 부여의 영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거든요. 30마지 북소리를 북을 쳤다는 거죠. 그다음에 운사 100명의 무사로 호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초 개연 선생께서는 1899년에 천부경 요회를 쓰셨는데 여기 보면 환웅천왕께서는 하늘이 내린 자질을 가지고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겸하셔서 능히 하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를 목표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천부경을 지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운형 선생도 몽양 여운형 선생도 이렇게 태허인 천지사에 오직 일기만이 저절로 가득 차 있으니 홀로 이 천부경이 만세의 양식과 지식이로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렬해지니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범도 장군도 단학을 갈고 닦아 마음으로 전하노니 한민족의 지도가 되리라. 신시는 1500년이 넘었다. 1565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1500년이 넘었다.
천부경의 진리는 1, 2, 3일옷에 천부 3인과 신법을 체득하던 첫날 배달의 오사와 환웅의 칙령으로 이 내를 생각하네 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1565년에 18명의 환웅이 있었다는 거죠. 1565년 동안에 18명의 환웅천왕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어떤 재위 기간이 삼성기에 보면은 남아 있습니다. 거발한 환웅부터 해가지고 거불리 우야고 모사라 태우의 환웅 쭉 해서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계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5918년이다. 자, 입도신시 국칭 배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아까 했으니까 중복된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환웅천왕이 1세부터 13세까지는 신시, 그 다음에 14세 치우천왕이 청구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내년 1월 15일이죠.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BTS가 새로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스토리에서 보면은 뭐냐면 차코라고 해서 7명의 호랑이를 잡는 그 인물들이 7명의 BTS 멤버들인데요. 신시라는 도시에서 범이라는 괴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잡는 차코가 바로 BTS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시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시에 있다가 14세 자오지 환웅 때 4700년 전에 치우천왕 때 청구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청구라고 하는 건 지금도 남아있죠. 서울에 보면 청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쓰여요. 청구도, 청구풍야, 라든지 청구, 풍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구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면은 또 청구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청구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우리 학계에서는 청구가 뭔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바로 치우천왕께서 옮기신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청구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1차 결론을 내면 환웅을 기억해야 된다. 환웅의 시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은 웅상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글자 속에 동방 역사 문화의 비밀들이 다 남아 있다. 웅은 뭐냐면 환웅이죠. 그리고 일상상자인데 환웅을 일상에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단군 조선에서는 뭐냐면 백민의 나라가 북쪽에 있는데 웅상이라는 큰 나무가 있다. 나무에다 대고 이분이 환웅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웅상이란 산상과 웅상은 모두 이러한 풍속으로 오는 전통이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큰 나무를 봉하여 환웅 신상으로 삼아서 웅상으로 삼아서 여기에 배례를 올렸다. 이러한 신수를 계속해서 세속에서 웅상이라 불렀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웅께서 여기에 임하여 계신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불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전통 문화, 전통 역사가 습합이 돼가지고 원래는 대웅전은 환웅을 모시던 환웅전이었는데 그리고 대웅이라고 하는 것도 대인 환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웅전이 되었죠. 그래서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을 지어 대웅이라 불렀다. 이것은 옛 승려들이 옛 풍습, 여기 써있죠. 웅상을 따라서 그대로 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달국의 3대 성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오복희씨인데요. 5대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이 태우복희씨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씨가 바로 풍씨였는데 이 풍씨가 뒤로 가면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태오복희씨는 우주의 음양이치를 우주의 수학으로 깨달은 분으로서 하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태오복희씨는 천부경의 10개 수를 천부경의 이제 수가 1, 2, 3, 4, 5, 6, 7, 8, 9, 10이 있어요. 그걸 동서남북 중앙과 시간, 공간, 좌표에 배치하여서 우주 창조의 설계도인 이 하도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와 그 뒤에 단군께서 만드신 이 낙서, 이걸 합해서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도서관에는 원래는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군께서 이것도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밝힌 건데, 천부경 한단곡이 북콘서트에서 뭐냐면은 단군 서성이다. 태백 속경 대변서를 보면 단군 왕건께서 낙서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하도와 낙서인데요. 그래서 태백 속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단군 왕건께서 금거북의 등에 낙서를 써서 바다에 띄우시며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이것을 받는 자는 성인이 되리라 하여 낙수해서 바다 사람이 이걸 잡아서 우임금이 얻어서 성인이 되었다. 실제로 우임금의 낙서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알고 있고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것을 단군 왕검이
낙서를 만들어서 이걸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주 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다. 우주 철학, 우주 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황국시대에 천부경이 있는데 이 천부경에 구전되다가 환웅천왕이 신지혁덕에 명해가지고 실제로 천부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 천부경. 그리고 배달 시대에는 5대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인 태호복희씨가 하도, 그 다음에 초대 달문왕검이 낙서. 그래서 천부경, 하도, 낙서와 같은 우주 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모두 우리 동이족 한민족에서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돌아가신 불교 최고의 학생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 지금 타너 기념관도 저 서울 서초동인가요? 그때 크게 있어요. 타너 스님이 계신데 우리 선조가 적선해온 여음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엔 있지 않으며, 이게 이제 천부경과 하도 낙서로 이어지는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으며 이 세계가 멸망이냐 심판이냐 하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다시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건 타너 스님의 천부경이에요. 타너 스님이 쓰신 천부경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를 그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태호복희씨는 시액 8개, 처음으로 8개도 그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태호복희씨의 복희 8개라고 하는데, 복희 8개, 또 문왕 8개, 그리고 정역 8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복희 8개에서 보면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이 건곤감리가 있습니다. 이 건곤감리를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가운데 태극을 두면 태극기가 되죠. 그래서 태극기는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복희씨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뭐냐면은 이 태호복희씨를 자신들의 어떤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문헌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냐, 태극기의 사괴는 누구 거냐, 뭐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태호복희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8개의 원리가 서양의 이진법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서양에서 이진법은 라이프니츠가 처음 고안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칙연산에 가는 계산기를 발명했고,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뭐냐면은 이어져서 빌 게이츠를 낳았다, 컴퓨터를 낳았다는 거죠. 지금의 어떤 현대 문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5000년 전에 고대 복희태왕이 발견한 철학서이며 문학서인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팔귀에서 나온 것이다, 음양 오행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태호복희씨를 문명의 어떤 시조다, 인문시조 이렇게 읽죠. 인문시조다, 문명의 시조다라고 이렇게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태호복희씨 안에는 이제 여화씨라고 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복희 여화도가 있어요. 이거 진품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 가보니까 다시 이제 어디 수장고에 넣었더라고요.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분이 복희씨죠. 그리고 이제 여화씨입니다. 같이 이게 밑에로 보면 뱀의 또아리를 튼 것처럼 두 분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두 분은 한 몸이다 이런 뜻인데, 일단은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번에 복희씨 이렇게 여화씨로 이렇게 표현된 고구려 벽화입니다. 그래서 여화씨는 7일째에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헌도 이제 중국 문헌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회남자, 초사, 풍속통 이런 걸로 이제 전하고 있는데 바로 복희씨의 아내가 바로 여화씨다. 그래서 이제 한 몸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염제 신동씨가 있습니다. 신동씨라고 하는데요. 갈고 한웅 때 10대 갈고 한웅 때 염제 신동씨의 나라와 국경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염제 신동씨 5200년 전에 농사와 의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의학의 아버지죠. 그래서 100가지 풀을 갖다 맛보아 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좋다, 건강에 어디에 좋다, 이건 위에 좋다, 간에 좋다, 이거를 다 맛보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의학과 농경의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씨는 배달국 시대 성인이며 동방 한민족의 조상이다. 배달국 8대 안부련 환웅 말기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인 소전 장군이 강수 지역에서 병사들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중국 삼왕 5제 중 하나인 염제 신동씨다. 염제 신동씨는 100가지 약초를 맛보아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농경, 결혼제도, 시장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를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황제를 자신들의 어떤 조상으로 이제 황제 헌원을
조상으로 하다가 80년대 들어가서 염황이제라고 했습니다. 염황자손이다. 중국이 염황자손이라서 염제 신농씨를 거기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나중에는 또 염황치 자손이다라고 해서 치우천왕까지도 자신의 조상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옛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신농유업이다. 여기가 어디냐면 한의원이에요. 한의원은 신농의 그 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내려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농유업이라고 항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보면 신농유업이라고 해서 농사와 의학 쪽에는 신농이라는 그 흔적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대 좌우지천왕의 치우천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00년 전에 바로 이제 치우천왕이 계신데요.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게임에서도 보면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신시에 있는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중화삼조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황자손이라고 했다가 1997년에 중화삼조당을 지어가지고 치우천왕을 넣었어요. 염제신농, 염황치자손이라고 이제 바꾸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도깨비 난장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김연아가 이제 체화를 하고 나서 쭈르륵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때 뭐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치우라고 하는 소리를 갖다가 합창에 들렸었는데 오늘 들려드리진 못하지만 도깨비 난장을 평창올림픽 도깨비 난장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치우라고 하는 명확한 소리가 들립니다. 치우천왕을 나타낸다는 거죠. 치우천왕 때 붉은 기운이 이렇게 묘해서 이제 붉은 기운이 올라왔다. 붉은색은 치우천왕을 상징하고 여기 보시면은 탈을 쓰고 있잖아요. 방상시 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탈입니다. 눈이 4개인 그런 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에도 치우천왕을 선언한 거예요. 5억 이상이 동시에 시청을 하고 나중에 보는 전 세계를 향해서 치우천왕은 우리 조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설자들은 그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도깨비 난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지만 내면적으로는 뭐냐면 치우천왕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폐공사에서도 이렇게 매년 메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팔리고 있죠.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치우천왕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치우천왕은 우리의 조상이다. 한국 조폐공사에서 중국의 시조를 갖다가 이렇게 메달로 할 일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떤 도깨비의 어떤 문양의 원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700년 전에 금속을 녹여서 무기를 만든 치우천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농씨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8대 보면은 신농씨의 나라의 8대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유망이 있는데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이 군사를 일으켜 출정을 하셨다. 그래서 갈로산에서 쇠를 캐었고 옹호산에서 또 뭐냐면은 수금과 석금을 캐어서 예가와 옹호국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관자에도 나옵니다. 관자. 중국의 문헌인 관자에도 보면 치우천왕이 갈로산에 쇠를 채취하여서 칼두구, 카봇, 창을 만드셨다. 이미 4700년 전에 이렇게 쇠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뒤를 이어서 옹호산에도 물이 나올 때 쇠가 나오므로 치우가 이를 재련하여서 옹호국이란 창과 예과라는 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화삼조당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염황치 자손이 그 뿌리 조상이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돌도끼를 들고 있는 거죠. 이게 돌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석기 시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를 가지고 있는 철기를 금속 문명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을 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동이 이자를 보면은 동이 이자에다가 쇠금자를 넣잖아요. 이게 쇠철자의 옛 글자입니다. 옛 글자인데 칠지도에는 보면 이걸로 써 있죠. 백년철 칠지도. 우리가 근초광 그때죠. 칠지도를 만들어서 일본의 후왕에게 전하니 자세히 후세토록 전하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쇠철자. 동이족이 쇠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쇠철자의 고어가 이렇게 쓰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게 치우천왕에서 나온 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이제 쇠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치우천왕과 중국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황제헌원의 10년 대전쟁이 이제 탕록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73번의 전쟁을 했는데 치우천왕이 전승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나 삼성기에 보면은 치우가 가장 포악하여 천하에서 능히 그를 정벌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기에서 이걸 왜곡을 합니다. 치우를 사로잡아서 죽였다라고 황제헌원이 죽였다라고 이제 왜곡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중국의 어떤 왜곡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 금살치우. 거기서 보면 기자조선 왜곡하고 위만조선 왜곡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또 이제 한사군 왜곡하고 임나일본부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거의 뭐 2200년 전이거나 아니면 1700, 1800년 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어떤 9000년 역사가 어떤 그런 어떤 동북공정의 실체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응원도 보는 치우천왕으로 이렇게 응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배달국에 이제 자오지의 환웅 치우천왕의 바로 위에 사와라 환웅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왕검들이 나타났다. 사와라 환웅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단화의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왕검 중에서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단군 왕검이다. 그래서 18대 환웅에서 바로 초대 단군 왕검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저 몇 분 남았나요? 홍산 문화를 좀 축약해서 이제 말씀을 배달국의 근거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분 남았어요? 예. 자, 이제 그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근거가 되는 홍산 문화 요하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넘어가서요. 12,000년 전에는 이렇게 합쳐져 있었죠. 합쳐졌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게 바다가 드러나고 여기가 대륙붕이잖아요. 그러면서 서해가 생겼어요. 서해가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서해 황해라고 하고 조금 올라가면 이제 발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갯벌이 형성이 되고요. 따뜻하고 여기 이제 문명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선물처럼 주어진 이 적당한 따뜻하며 길게 지속되는 간빙기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싹텄다는 것은 요하 지방이 그만큼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지역이 사람이 지금은 사막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운이 지금의 어떤 서울 대전과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문명이 생겨났는데 이 문명이 4대 문명보다도 더 오래된 문명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냐면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이족과 이렇게 갈라놓은 거잖아요. 흉노,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단군 조선이 있었는데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오랑캐라고 했었던 그 문명인데 여기에서 이 황하 문명보다도 1000년, 2000년, 3000년 더 오래된 그런 어떤 문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홍산 문화, 요하 문명 또는 발해 연안 문명 등으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거의 우리 남한 뭐 면적만 합니다. 여기 적봉시가 있고요. 여기 조양시가 있습니다. 적봉과 조양이 이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곳이고요. 요하강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서요하가 흐르고 요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난하와 요하 사이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홍산 문화, 크게 광희의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대표적인 도시가 적봉과 조양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우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빙하기가 생긴 이후로 기후가 굉장히 온난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이 풍부해지고 습한 기후였고 서울과 대전과 같이 온화한 날씨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은 9000년도 더 오래됐다. 소화서 문화, 8000년 된 흑룡화 사해 문화, 7000년, 6000년, 그 다음에 홍산 문화 5500년, 그 다음에 여기 하가전 문화로 가면은 단군 조선과 일치하는 하가전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에서부터 이거를 실제 역사 문헌으로 이렇게 증빙할 것은 우리나라 문헌밖에 없죠. 그래서 삼국유사나 환단고기를 보면 환국과 배달과 조선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여기서 이제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소화서에는 농업혁명, 흑룡화에는 도시형 촌락이 있었고 조보고 문화에서는 봉황 토기가 나왔다. 봉황형 토기가 나왔고 홍산 문화의 옥기인데 이거는 원래 흑룡화에서 옥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 그 옥기가 융성한 것이 홍산 문화입니다. 소하형, 하가점, 하층, 상층 문화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을 보시면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메르 뭐 해가지고 인더스 문명 쪽에 황하 문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것이 바로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대 문명보다 오래된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사실상
제1의 문명 발상지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세계사가 다시 쓰여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펼쳐서 보시면 이렇게 4대 문명이 있고요. 여기 황하 문명을 갖다가 자신들이 이제 중국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국 문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이 알 수가 없고 문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비의 왕국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어딘지 알죠. 황국 배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오래된 요하 문명이 한민족의 시원과 다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면은 적석총, 피라밋, 고인돌,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고 복고, 안각화, 천재문화, 천신단과 함께 나오는 원통형 토기, 옥종, 삼조끼, 용봉, 그다음에 상투용 옥고, 편발개수, 채도문화, 옥뇌, 온돌, 여신과 곰토템, 주문 읽는 남신상, 비파형 동검, 비파형 옥검, 치가 있는 석성. 여기서 보면 한 20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의 근거가 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근거가 되는데 20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산의 무덤과 중도의 춘천 중도의 무덤도 이렇게 같다. 고인돌 비파형 동검이 있는 그 지역 있죠.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있는 지역과 또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복기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산 문화는 고조선 이전의 문화다. 선대 문화다. 그리고 하가점 하층 및 위영자 문화는 고조선 시대의 문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 여기죠. 예, 하가점 하층 문화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조선의 어떤 유물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홍산 문화는 고조선과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하다. 몽골에서는 이를 당연히 여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를 아예 보려들지 않는 학자들도 많다. 몽골학회 부회장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명철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홍산 문화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초기 핵을 완성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어머니 문명이다 라고 하는 명칭을 썼어요. 모 문명이다. 그리고 우리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 넬슨 교수는 홍산 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라 교수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이지만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뭐 학계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단사 학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시라 교수는 최근에 A자 문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A라는 거죠. 영어 A라고 하는 건데 A자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요 부분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남단하고 이렇게 쭉 일본까지도 같은 문명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자형 문화대는 요하 문명 지역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세석기 문화, 빗살무늬 토기, 옥결, 골봉 문화, 각종 형태의 돌무덤과 적석총, 치를 갖춘 석성, 비파형 동검 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같은 문화권을 이형구 교수는 요하일 때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데 발해연한 문명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발해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연한 문명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여기만 요하 문명, 홍산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하고 A자 문명으로서 우시라 교수가 얘기한 한반도까지 그대로 연관성이 그대로 있으므로 이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해연한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해연한 문명에 누가 있었냐? 어떤 국가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배달국이 있었다. 박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흥유와 사해부터 조금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유와 사해 계획도시처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주위는 마치 해자처럼 또랑으로 에워싸여져 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와 옥기가 흥룡화 문화에서 발견되고 있고 최초의 어떤 온돌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의 온돌 문화가 보여지고 있다. 불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흥룡화하고 그 다음에 사해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흥룡화 사해는 같은 문화권으로 봐요. 그래서 사해박물관에 이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이것이 북방 루트로만 보여지지 중원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고 여기 양양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한 8,000년 됐는데 이것이 사해 흥룡화
흥룡화 사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중원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에 있고 이게 6,000년, 5,000년, 4,000년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인들이 이렇게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출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보셨고 또 하나 볼 것이 옥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옥귀걸이가 흥룡화하고 사해에 옥귀걸이가 있어요. 흥룡화 하나로 묶었는데 흥룡화와 사해에 옥귀걸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암옥이다. 수암이라고 압록강 근변에 있는 이제 수암이라는 지역의 수암옥인데요. 이것이 약 400km를 올라가서 이걸 가지고 가서 흥룡화 사해에 옥귀걸이를 만들었다. 근데 이 수암옥을 갖다가 강원도에 있는 고성에서도 똑같은 옥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8,000년 전이다. 똑같은 8,000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 귀걸이를 보더라도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KBS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옥 귀걸이의 어떤 전통에다가 밑으로 늘어뜨린 거죠. 이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귀걸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원형이 이어지고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홍산 문화를 보면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우화량 지역입니다. 이거를 이제 협의의 홍산 문화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화량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고속도로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 부분에는 이런 어떤 제천단이 있습니다. 제천단이 나오고 여기 이제 묘가 있고 여기 상투가 나오고 여기 뭐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면 조금 언덕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언덕을 올라가면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신묘가 있습니다. 여신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신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신이 수행하고 있는 상, 그 다음에 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제3의 눈이 뚫려져 있는 그런 어떤 토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문양들이 나옵니다. 비파형 옥검은 여기서 나오고요. 비파형 옥검에서 비파형 동검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3지점인가요? 여기 보면 피라밋이 나옵니다. 피라밋. 아직 발굴을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피라밋도 보면 피라밋의 원형이다. 뭐 거의 한 150m 되는 피라밋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된 것이 1000지점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부분만 발굴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도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5부분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우화량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량 이 지점에 보면 여기 보면은 상투가 있어요. 상투용 옥고가 있습니다. 상투용 옥고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어떤 상투의 원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썼을 것이고 이것이 이어져서 금관 아래 상투를 텄죠. 상투를 이렇게 튼 겁니다. 상투를 틀고 상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두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두칠성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테나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관이에요. 백제의 금동관인데 보면 안테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늘과 통한다라고 해서 고려의 어떤 관으로도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죠.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옷도 이제 옥누에를 누에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군색에 보면 초대 단군 왕건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을 황후로 삼고 누에치기를 맡게 하셨다. 초대 때 이제 누에치기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배달국 시기에 이미 누에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옥잠, 오한기의 누에 유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좀 전에 보셨던 이 부분이죠. 비파형 동검과 비파형 옥검이 있는 부분인데 비파형 옥검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파형 동검으로 이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군조선의 비파형 청동검은 배달에 비파형 옥검을 개성한 것이지 단군조선 초기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화량에서 가장 중요한 제천단이 나왔던 이 지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년 전에 동북아 시원 문화의 역사 유적지로서 내몽골 자치구에 우화량이라고 하는 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은 천원이잖아요. 그래서 둥근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은 사각형으로 방정하다. 이 천원지방 사상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적성은 원만하고 땅의 적성은 방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천원지방이 지금도 이렇게 조선시대까지 계속 지켜졌잖아요. 이 정원 문화라든지, 뭐 천원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화폐라든지. 지금도 원방과학이라고 하는, 배터리 연결 좀 해주세요. 있나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의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원방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우리 문화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화량의 재단, 원형재단을 갖다 복원을 해보면 3층으로 나옵니다. 삼신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것이고, 여기 보면 원통형 토기가 같이 있어요. 하늘과 통한다는. 그리고 이제 홍산문화의 제천의식과 같은 것이 이제 그 옆에 있는 동산치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똑같은 어떤 제천의식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환족은 옛 풍속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근본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단군왕검 때, 초대 단군왕검 때, 단군왕검 제51년에 왕건께서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해서 강화도 마리산에 참성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천원지방 사상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류의 원형 문화의 표대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래쪽이 천원이에요. 그리고 높아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제를 지내는 쪽이 지방이다. 천원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지천태의 형상인데 나중에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화량 다음으로는 이제 우화량 여신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보시면은 이 여신 신앙에 대해서는 이 동산치에서 먼저 나옵니다. 동산치에 보면은 5,500년 이전에 인부상이 나옵니다. 인부상. 동양의 비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우화량 여신묘를 보면 웅시 여왕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우화량의 그 원형 재단이 있고 그 박물관은 여기 있고요. 여기 쭉 올라가면은 이제 여신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1984년에 이렇게 여신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거의 이제 열 십자 모양의 이 부분에서 이 여신의 얼굴 형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그냥 여인이 아니라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에 옥을 받고 있죠. 눈에 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신묘의 여신상이 인체 3배, 2배, 1배에 해당하는 7 여신상이 십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7 여신상. 하나, 둘, 셋, 다, 6, 7이죠. 7. 그래서 7 여신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칠성신앙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종묘의 어떤 원형이 된다. 종묘의 모습인데요. 그 원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에 곰 형상 옥기가 있고요. 그리고 곰의 발바닥도 같이 나오고 곰의 턱뼈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도 보면 요 중앙에 있잖아요. 묘를 보면은 그 배꼽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곰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곰 토템이 있었단 얘기죠. 여신묘에도 보면은 이렇게 곰 발바닥, 곰 턱뼈 이런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곰 형상이 나왔다. 그래서 곰 토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곰 토템입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곰과 함께. 그래서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곰 토템의 어떤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산 문화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우화량에서 계속해서 곰 아래 턱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끝부분을 보시면 여기 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곰 턱뼈, 그리고 곰 형상의 옥 장신구, 그리고 곰 발바닥. 곰을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곰 토템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곰 토템과 함께 어떤 여신이 수행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가부자한 여신상의 자세는 신교의 원형 문화의 수행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화량 박물관을 가보시면 곰을 갖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수행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곰 토템 부족의 여성이 수행을 하면서 인간 완성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삼국유사 고조선기와 환단고기에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중원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 웅족과 호족이 그 환웅천왕에게 저희도 환족이 되고 싶습니다. 환웅의 족속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아니라는 거예요. 단군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웅족과 호족이 같이 이렇게 수행을 참여하게 되는데 100일, 21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웅께서는 371을 택하여서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수행을 하셨다. 환웅께서 모범을 보이시는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주문을 읽었다.
주문을 읽었다는 거죠. 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셨다라고 합니다. 환웅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러한 수행을 웅족과 호족에게 시켰는데 호족은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탈락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원으로 보면 한나라에 웅호 석상이 있습니다. 상동성에 보면은 이런 석상들이 있는데요. 신웅의 석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신웅의 석상을 보면은 하단에서부터 기운이 올라오는 곰의 차크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차크라로 이렇게 기운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의 석상을 보면은 차크라가 굉장히 불규칙한 모습입니다. 불규칙하고 뭔가 이제 듬성듬성 나 있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호랑이가 수행에 성공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삼성기에 보면 환웅께서 신령한 주문, 신주라고 합니다. 신주, 신령한 주문으로 환골케 하여 정신을 개조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주문을 주어가지고 이 주문을 외워라라고 해서 웅족과 호족이 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신상이, 아까 여신상의 발견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흑룡구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남신상이 발굴이 됩니다. 남신상은 아예 주문을 읽고 있어요. 반가부좌를 한 남신상이 발굴이 되었는데 2012년에 뭘 하고 있냐면은 주문을 외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가부좌를 하고 있고 이게 입을 갖다 벌리고 있잖아요. 벌리고 있는데 중국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휘파람을 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휘파람을 부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위에 보면 백회가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발개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쪽에 내려오는 아까 보셨던 그런 어떤 머리를 닦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택37일 제천신하고 기신외무라며 폐문자서에 주원유공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일치하는 문헌과 유물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300년 전에 남신상이 수행을 하고 있는 남신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배달국 시대에는 천부경을 읽고 삼일신고를 읽고 그 다음에 주문 수행을 했던, 그래서 인간 완성으로 가고자 했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에는 이것을 주원유잉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웅시 여왕께서 뭐냐면은 잉태하길 원했다라는 거죠. 주문을 읽으면서 뭐냐면 기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원유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삼성기 상에는 주원유공이라고 해서 주문을 읽었다, 주문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태고시대에 수행법이 있었는데 수행하는 남신상, 수행하는 여신상이 이렇게 발굴이 홍산문화지역에서 발굴이 됐고 지금 한나라의 어떤 유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곰의 석조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 차크라를 통해서도 이제 수행을 해서 완성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옴 만트라가 있고 또 훔 만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배달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화나고 싶다. 우리가 화난 어떤 환이 되고 싶다. 또는 밝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 수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게 언제냐면은 9000년 역사 문화의 최종 결론으로서 근현대에서는 뭐냐면 그것을 동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동학의 수은 최재호 선생이 그 하늘의 상제님으로부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이라고 하는 21자의 주문을 받아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동학의 300만 그 신도들이 바로 이 주문 수행을 했어요. 시천주 주문, 이 21자의 주문 수행을 했다. 이것이 어떤 주문 수행의 완성으로서 5000년 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 남신상과 여신상의 어떤 수행이 내려와가지고 동학에서 완성된 주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배달의 민족이다. 그 배달을 개창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환웅천왕이다. 그래서 이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 이분들이 바로 환족이 되겠고 그 환족과 함께 또 웅족이 있었죠. 웅족과 함께 해가지고 환족의 남자와 웅족의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래 거기에서 지금의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인간을 완성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우리의 원형 문화,
태고 시절의 어떤 원형 문화를 알려면은 결국에는 환웅 시대 이 배달국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두 글자로 찾자면은 결국에 웅상이다. 우리가 환웅을 항상 일상에서 환웅을 공경하고, 실제로 지금은 뭐냐면은 환웅을 알아야 된다. 단군조선 이전에도 배달국에 환웅천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독일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환웅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웅상이다. 환웅천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에는 이 단군조선도 있지만은 그 이전의 어떤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그때부터 내려왔던 바로 천부경과 삼일신고, 이런 어떤 원형 문화의 정신을, 그런 어떤 철학을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천하 교육위원님.